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금융경제 시사타파 박상욱의 쓴소리입니다.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코스피 시장은 이제 제조업 중심의 중대형 수출 기업들이 몰려 있어가지고 이쪽 거시경제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아마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게임 콘텐츠 바이오 업종 비중이 이제 절반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쪽 수급으로 이제 몰리는 현상이 일어났었는데요. 이게 아마 저번 달부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쪽 회피 물량이 안전 코스닥 쪽으로 종목으로 몰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원자재 인플레와 상관관계가 좀 약하거든요. 코스닥 쪽이. 그래서 그쪽 품목, 그쪽 섹터로 수급이 더 들어와서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봐야 된다. 이 뜻은 뭐냐? 코스닥이 향후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강하다. 좀 더 좋은 행보를 보일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번 주 평안 지지부진으로 2670선하고 880선 이 양쪽 갭을 살짝 메웠는데요. 이게 제가 이제 이번 주도 맞췄습니다. 근데 이제 맞췄고요. 유가는 이제 빼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 다음 주 예상과 주가 상방할 이유, 주가 하방할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해 주면서 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도 한번 포지션을 너무 밴드를 높게 잡지 마세요. 그럼 개나 소나 다 맞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600에 3400이면 누구나 다 맞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밴드를 저는 3, 40포인트로 잡겠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고 여러분들도 3, 40포인트로 밴드를 잡으십시오. 뭐 코스피를 뭐 50으로 잡든지 뭐 코스닥을 30으로 잡든지 해서 알아서 한번 맞춰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다음 주는 2680선에 900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주가를 하방으로 좀 보겠다는 거예요. 중국이 완화에 대한 답례가 없고 저번에 무역 관세를 이제 완화했거든요. 미국이. 그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그 무역 관세를 완화에 대한 답례가 없고 새로운 확전 소식에 러시아 기업 세라베스탈 외에 추가 디폴트 도미노 현상 뉴스들이 더 나와서 약간의 저는 지금보다는 하락 포지션. 그러나 저번에 말한 2670선, 880선은 지키는 정도의 2680에 900선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 주가 상방 이유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중국과의 무역관세 면제로 완화에 대한 답례를 이제 중국이 하는 거예요. 그 답례된 내용이 이제 추가 무역 이행 발표, 트럼프 때 이행을 못했던 거 일부 더 한다는 얘기하고 외교 중립을 하겠다는 뉴스와 또 인플레 완화로 소비 진작 효과가 관련된 세계적인 뉴스들이 더 많이 보도가 된다면 주가를 상방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여기서 콜과 풋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렇죠? 저는 여기서 풋에 조금 더 선택을 했고요. 여러분들 이제 주가 상방 이유, 하방을 보셔서 이제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주 예상을 보는 걸로 이제 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시황하고 이제 포지션 얘기는 다 얘기했고요. 이제 뉴스로 들어가서요. 이제 이 산업동맹 경제 뉴스 이제 들어가서 이제 뭐가 있었냐면 미 연준 제롬 파월이 빅스텝 금리 인상을 시사했어요. 이것은 뭐냐? 빠르면 5월서부터 이제 긴축 QT도 하면서 50bp도 인상하겠다. 추가적으로 더 많이 쪼개서 더 강한 행보를 보이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고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5% 육박해요, 미국이. 그래서 이쪽에 아마 새로운 정책이 다음 주쯤이나 다다음 주에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또 안 좋은 소식은 우크라이나의 자폭 드론 제공하고 가상자산 트래블 룰 의무화 예정. 이게 무슨 뜻이냐면 트래블 룰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도피성 재산 이런 세금 탈세 같은 그거를 규제하는 기구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의무화를 더 강화했다. 즉 러시아의 은신 폭을 더 줄이겠다라는 이제 그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 선전시 코로나 검역 일시 해제. 일시 해제는 맞는데 다른 지금 주로 지금 또 옮겨간다는 또 뜻이 있다는 게 있어가지고 다시 완벽하게 해제한다는 건 아닙니다. 코로나를 해제했다는 게 아니라 검역만 해제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별로 다른 뉴스는 아니고
그다음 독일이 4년 만에 러시아산 에너지 독립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즉 러시아산 석유 역시 수입 금지를 검토하겠다는 뜻이에요. 일단 천연가스는 카타르하고 이제 장기적 에너지 협정을 체결했어요. 이건 에너지 의존도를 줄인다는 게 아니라 이제 대외 독일에 대한 이제 에너지 정책을 표방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국내 원전 비중을 20% 상향 검토를 했기 때문에 국내 원전 관련주가 이제 순환매가 더 돌고 대신 신재생하고 수소 쪽 특정 종목이 하향 포지션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제 전쟁 타협안을 국민투표로 결정 예정을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남부 물동항구 공격을 받아서 밀하고 비료 가격이 좀 출렁거렸어요. 그래서 또 요건 제가 밑에 또 다시 추가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지진으로 후쿠시마 1 원전 사용 후 연료가 일부 새서 흘러나간 걸로 저는 추정을 해요. 저는 방사능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탱크가 수십 개가 틀어지면은 지질, 지금 제가 저번에 얘기했는지 기억나시지만 일본은 일체형이래 가지고 냉각수가 자동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저는 탱크가 틀어진 상태에서 사용 후 연료가 방사능하고 함께 유출됐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물론 얘네들은 유출됐다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럽, 미국에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 확산됐는데 이건 제한적이에요. 너무 약해가지고 이제 치면율이 너무 약하면은 이게 확산돼도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중국이 시애틀이 북미에 연 120만 대 생산하겠다. 또 마찬가지로 LG의 배터리는 스탈란티스하고 지금 캐나다에 더 추가 확대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볼 때는 영업이익이 8천억과 시애틀은 그것보다 한 서너 배 더 높거든요. 그래서 PR로 봤을 때는 시애틀이 더 싸다고 봅니다. 저는 시애틀이 지금 80배밖에 안 하는데 이제 LG뉴텍은 지금 거의 LG 배터리는 거의 한국에서 100배 정도 되기 때문에 저는 LG 배터리는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밸류가 너무 높아요. 시애틀 대비해 가지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마세기 셀트리온 5,600억 블록딜을 했다. 이건 뭐냐면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이제 없어요. 추가 블록딜은 없고 셀트리온 악재를 다 쏟아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번에 그 여러 악재 있죠. 그 분식회계에서부터 해가지고 이제는 뭐 하나 더 있구나. 삼바가 바이오젠의 지분의 인수를 다 해서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를 더 시동 건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제 뭐 셀트리온은 뭐 3대 악재 뭐 다 쏟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추격 매수나 추가 매수는 권고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북미나 유럽에서 잘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그건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된 거기 때문에 새로운 신약을 뭐 개발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 한 저는 셀트리온은 더 이렇게 글쎄요 LG 배터리랑 같이 더 추가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JP모건이 암넷지분은 5.3% 보유를 했다가 이번에 팔고 나갔어요. 재미는 JP모건이 돈을 벌고 이제 추가 매수한 사람들 돈을 별로 못 본 거죠. 그날 같이 전에 물린 사람들은 돈을 벌었는데 뒤늦게 따라간 사람들은 돈을 못 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철강 1위 기업 부도설이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죠. 세라베스탈이라는 회사가 부도를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중국 관세 면제에 대한 아까 그 완화가 더 중요한 뉴스인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도미노 현상이 더 하강이 더 중요한 뉴스인지를 판단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마리오풀이 철강 공장이 피습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철강 관련주가 이제 아마 이제 좀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올해 한국 성장률이 2.7%로 피치가 하향 조정 보고를 했고요. 이제 아까 철강 얘기를 이제 추가로 얘기한다고 했죠. 지금 이제 한미 철강 쿼터제가 재협상 계획이 없어요. 물론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나쁜 뉴스라고 볼 수도 없어요. 제한적이다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철강 원가나 유통비하고 가공비가 올라서 톤당 10만원대로 상향이 될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포스코는 가격 다 올리면 다른 철강 관련주도 중소형 주가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 중소형 철강주는 향후 좀 더 주가가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길게는 못 가고 좀 더 이제 보시면 되고 또 비료 부족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1년 후에 곡물 생산 감소로 16년 만에 에그플레이션 맞습니다. 이게 예측할 수 있는 게 그 이유를 네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에, 첫 번째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기업이 가동률이 축소됐어요, 공장. 그다음 두 번째는 미국의 허리케인하고 한파 뭐 이런 산불 같은 게 많이 나가지고 곡물 사고가 많이 났어. 그다음 세 번째는 중국이 석탄 에너지 규제를 해서 비료 수출이 제재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암모니아하고 요소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래서 곡물 비료주가 간 거예요. 주가가. 간단하죠? 좀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단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극적 타결을 보면은 이건 다 떨어집니다. 방산주, 응? 이런 곡물 비료주 뭐 해서 철강주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는 그게 나오지 않는 한 이건 계속 유지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뭐 로봇주가 아직까지는 저거고 대장 섹터고 얘네들이 이제 순환 매시로 유지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역량으로 하나 좋게 여러분들 소개시켜 준 게 홍콩 항생 테크 지수예요. 중국하고 규제가 완화되고 미국과 이렇게 무역이 이제 다시 좋아진다는 뜻은 홍콩 항생 지수가 18,000 바닥에서 전고점 대비 65% 떨어진 거에서 24,000까지 저는 추가로 중기적으로 반등한다. 그래서 완전 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 그건 그 뜻은 무엇이냐?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방산 중립 유지. 그 다음에 미국 등 서방 아시아가 러시아를 G20에서 배제 검토를 하고 계속해서 압박한 상태가 유지됐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더 큰 악재가 안 나왔을 경우에 이제 제가 콜로 얘기한 거고. 자, 그 다음 뉴스는 또 뭐냐? 유럽 가스 판매 루브라로 결제를 피력했어요, 러시아가. 그랬더니 유럽은 이제 미국의 이제 추가 지원을 받아서 이제 지금 공급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러시아산에 대한 이제 석유 금수 확산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여론이 더 커지면 러시아 석유를 빨리 금지할 수 있는 조례안이 아니라 이제 국회에서 통과될 수가 있어요. 그럼 러시아한테는 더 강한 압박이 되겠죠. 그럼 이 강한 압박에 또 푸틴이 무슨 짓을 또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또 아까 그 하방 압력으로 얘가 돌출 변수로 또 어떤 이상한 뉴스가 나올까봐 이제 그런 게 이제 있다는 거 보시고 염두에 두셔야 돼요. 어쨌든 아까 얘기한 이제 중국 제품에 대한 65% 품목을 4년 만에 관세 면제 뉴스가 있었고요. 이건 이제 인플레 완화에는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저는 이제 요약을 하자면 요새 이제 신냉전이란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친미 친러 국가도 아니고 전통적인 우방관계 대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관계를 계속해서 모색하는 한다. 뭐 이렇게 한 구절로 정리하겠습니다. 즉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과 러시아의 관계고 이란과 미국의 관계예요. 이란과 미국의 관계가 좋아진데 러시아가 지금 인터럽을 걸었고 또 이스라엘은 지금 러시아하고 좋은 관계로 가려고 지금 중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현실입니다. 자, 이제 여기 얘기까지 끝났고요. 오늘의 이제 주제는 이제 뭐였냐면 제가 5종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5종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5종 플레이션 이라고 제목을 제가 이제 하나, 원래는 원자재 얘기를 해야 될 주인데 이걸 먼저 땡겨서 5종 플레이션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그플레이션이 있어요. 에그플레이션은 농업과 인플레 합성어죠.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일반 물가가 상승한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크로플레이션이 있죠. 스크로플레이션은 돌려 쪼인다는 뜻과 인플레 합성어예요. 즉 물가 상승과 실질 임금 감소 등으로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 그러니까 지표상으로는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소비가 약간 위축되면서 실질적인 경기는 살아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스크로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면 경기 침체와 인플레의 합성어예요. 경제 불황 속에서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 즉 이걸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 드리자면 하나의 경우는 뭐냐면 1970년대 두 번의 오일 쇼크, 그때 유가 상승을 했었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서 경기가 침체돼서 물가가 상승되는 경우였어요. 그때는 수요가 워낙 많았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글로벌 인플레가 심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기준 이상 폭등하는 현상. 아까하고 약간 상반되는 얘기죠.
이래서 기업과 가계 비용이 상승해서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요게 두 번째 경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디플레이션이 있죠. 통화량 감소로 화폐 가치가 상승해서 상대적으로 물가가 낮아지는 현상이에요. 즉 인플레이션이 율이 마이너스일 때 그걸 디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되고요. 이것도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순환 디플레이션 경우가 있고 억제 디플레이션인 경우가 있어요. 순환 디플레이션은 뭐냐면 경기가 호경기, 불경기를 왔다 갔다 순환하면서 생기는 디플레이션이에요. 즉 기업이 판매가를 낮춰서 소비자가 시간차로 소비를 하는 현상. 예를 들면 기술 혁신이나 과잉 공급으로 인한 물가 하락은 소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고, 또 억제 인플레 억제 디플레이션은 또 뭐냐면 인플레 억제를 막기 위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요. 아니면 금리를 올리는 경우. 시중에 돈을 풀어서 돈의 가치가 오르면 소비를 만들지만 빚도 같이 부채가 오른다는 거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순환 디플레이션, 인플레 억제 디플레이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수요가 늘면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물가는 오르기 마련이죠. 근데 경기 호황 외에도 생기는 게 문제예요. 이것도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원유값 등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게 생기는 인플레. 즉 경기가 안 좋은데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기업이 물건 가격을 올리죠. 그럼 소비는 안 하죠. 그럼 실적이 감소하죠, 기업이. 그럼 기업은 고용을 줄여요. 그래서 불황이 발생하는 거고. 또 하나의 경우는 뭐냐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릴 때도 인플레가 발생해요. 왜? 돈이 너무 많으면 가격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수요가 물건 가격이 상승하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때도 인플레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요번에 인플레는 뭐냐? 코로나로 경제위기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통화정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설비 투자와 공급을 어디 갔냐 줄였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경제위기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통화정책을 시행을 해서 기업들은 그 미래를 봐서 설비 투자와 공급을 줄였는데, 이게 빨리 수요가 좀 진작에 살아나서 공급 부족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가 빨리 이제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경기 침체가 온 상태에서 통화 정책을 하지 않고 미래에 시행한 특별한 차이가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수요가 생각보다 빨리 살아나서 공급 부족이 발생해서 경기 침체가 살짝 온 상태에서 통화 정책을 하지 않고 미리 시행한 금융위기 통화 정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금융위기가 와서 통화 정책을 한 게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서 한 코로나 통화 정책이었기 때문에 향후 약간 이것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3년 안에 금융위기가 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그건 여러분들은 알아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이유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원자재 지수 인플레 피크아웃, 그 다음 설비 투자가 2%로 지금 증가세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다음 선행지수 변동치가 지금 거의 바닥을 찍었다는 거. 그 다음 동행지수 변동치는 지금 상승세에 있다는 거. 그 다음 생산 소매지수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약간 유축된 거지 경기 회복이 꺾였다 보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올 수가 없다, 당분간은, 이렇게 보는 거고,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금융 사이클하고 실물 사이클과 비동조 현상이 지금 계류율이 커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 금융 불균형과 산업구조 변화가 이상하게 지금 빨리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사이클이 바로 경기 침체가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분명히 3년 안에 저는 미비한 상태에서 금융위기가 올 거라,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안 와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경제 시사 타파의 박상욱의 쓴소리였습니다.